22대 총선 화제 당선인 만나봅니다. 부산 초접전 경합 끝에 사하갑에서 재선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꺾고 승리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죠? 네, 실제 어제 개표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잠도 못 잤고 그러시죠.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소에 가서 당선증 교부증을 네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또 당선 사례 인사한다고 지금 잠을 그렇군요. 자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모셔가지고 예.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16년 만에 국회 재입성인데 이게 예. 사실 이제 당선 시점으로 하면 20년 만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국회에 오셨어요. 예.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는 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고 또 두려운 심정도 느껴집니다. 사구가 지금까지 서부산 내에서도 발전이 안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책무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두렵다는 것은 이번에 의석 결과를 보면 야권 연합이 180석을 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싸우거나 또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을 잡는 국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균형감을 가진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표 상황을 좀 되뇌고 싶은데 새벽까지 대여섯 번 이상 뒤집힌 걸로 알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693표 차. 이게 0.78%포인트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당사자가 안 돼 본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 7번 정도의 재반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구조사 4.2%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낙담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마음속에는 조금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또 출구조사의 수치와 별개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유권자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적극적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선거 당일 전 일주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깜깜이로 들어가는 게 여론조사 7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일 전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야권 연합이 거의 한 200석을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보수층들이 특히 부산의 영남의 보수층들이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출구조사 4% 정도의 차이는 개표를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좀 그런 결과가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출구조사 직후에 양당 시당의 모습이 저희 방송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조금 대비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구조사가 예상치 못하게 좀 엇나간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 승리 요인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 지역구에 저한테만 한정을 지어서 보면 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전임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8년간 사구가 가시적으로 발전된 모습,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했다. 그리고 좀 능력이 있고 또 지금은 여당의 의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유권자의 심리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체적인 전국 판도에 있어서 200석이 넘어가는 야당의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회뿐만 아니고 국정 운영 자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보수층들의 결집한 그 결과가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서 제가 신성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또 부산 전체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보수 아성의 맞바람이 불면서 이겨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바람이 있죠. 정권 교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민주당을 지원하는 야당을 응원하는 바람이 먼저 불어줬는데 그 이후에 그 바람 때문에 역으로 보수층들이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투표하러 나가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끝장난다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집이 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집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북합 전재수 의원 3선 빼고는 뭐 17석 거의 전석을 다 가져갈 뻔했습니다. 여태 추세를 보면
민주당이 조금씩 그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의 분석들이 따랐거든요. 네, 맞죠. 이번 선거에서 네. 이렇게 다시 이 민주당을 이겨내고 이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석수는 과거에 비해서 다시 국민의힘 보수계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아까도 분석이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득표율을 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들은 40% 이상을 버티고 있고 실제 뭐 경합이 10군데가 넘었으니까. 10군데 넘었고요. 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만 493표 0.한 7, 8%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41대 그러니까 51대 49의 싸움 이렇게 항상 진행이 되고 있고 막판에 결국은 어떤 바람이 불어주는가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이 바뀐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의 어떤 민주당의 기본 기반은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인 즉슨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건 이제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체감을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당선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22대 국회 사상 최대 격차 여소야대입니다. 다시 여야 갈등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발목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진짜 좀 심각하게 좀 걱정을 합니다. 제가 17대 때 2004년이죠. 20년 전에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당 대표가 있는 시절에 우리가 야당이었고 근데 우리는 의석수가 120 몇 석이고 열린우리당이라고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다수당이었습니다만 그때도 물리적 충돌이 많았고 21대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의석수가 사상 유례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의석수가 얼마 안 되고 야권 연합이 많다 보니까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아졌다. 특히나 앞으로 남은 선거들이 중대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2년 뒤에 바로 지방선거가 다가오죠. 그다음 1년 지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정당들은 지방 권력이든 중앙 권력이든 권력을 잡는 데 목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견제하는 기관을 뽑는 거지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운영하는 집단을 뽑기 때문에 이 의석 구조를 가지고 틀림없이 국정 발목 잡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거에 중요한 아젠다를 먼저 선점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뭐 당 대표 스스로가 지금 뭐 대장동 비리나 백현동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국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충돌 요인이 되게 되고요. 조국 신당의 경우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서 엄청난 또 공격을 해야 될 거고. 뭐 탄핵 얘기까지도 탄핵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 자체가 저는 틀림없이 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거기서 정부를 비판할 건 비판하되 국회가 독주하지 않도록 균형을 좀 잡는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일단 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 건 간에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회의 나라의 질서고 또 화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이 부분이 또 관건인데 오늘 뭐 수석과 또 한 총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인상은 당정청 옛날엔 청와대라고 얘기했지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일대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는데 참모 역할을 했던 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민생을 중시한다든지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바꿔야지 국정 운영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을 적극 좀 나서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또 이제 야당이 과대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은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방식을 알겠습니다.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부산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과연 부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부산은 뭐 산업은행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좀 그 점도 처리하시- 우려되는 예, 예. 점입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에서 3명 있었고 경남에서 3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체 6명인데 이때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한테 산업은행 이전법을 반드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절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 수도 줄어들었지만 그건 예.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폭적으로 당선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당리 당략도 있겠지만 수도권 중심적인 발상을 예. 가진 사람들이 부산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뭐 특별법이나 네네. 이러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당장 하실 일들이 매우 많고 어깨도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갑 이성권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